네, 이어서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지요. PPT 자료를 좀 열어서, 이 정치라는 수레바퀴. 글쎄, 좀 전에 대통령 이 임기와 관련해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헌법을 개정할 시점이 됐고, 그런가 하면 지금 헌법이 30, 한 2년 전에 개정된 그 헌법 체제로 가다 보니까, 특히 그 사이에 우리 사회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산업화에서 정보화로 시대가 도입했고, 또 그런가 하면 정보화 시대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삶의 방식이 과거 30년 전과는 엄청난 그 변화를 겪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헌법이 32년 전이죠. 그 헌법을 유지하다 보니까 헌법의 일상생활의 이 부조화, 정치 여러 제도에서의 부조화 이런 것들이 좀 어,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좀 과거에는 한 40년간 헌법을 9번씩이나 바꿔가면서 그냥 정말로 뭐 한 3, 4, 5년마다 한 번씩 바꿔가면서 그러다가 또 우리 너무 거기에 또 뭐라 이 네, 어 그런 경험이 너무 이렇게 지나쳤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30 몇 년 동안 헌법을 바꾸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곳곳에서 이 법 체계와 일상생활이 구조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임기를 좀 이번에 반드시 좀 붙여서 또 다른 선거와 좀 맞물려서 이 대통령도 4년으로 하든지 뭐 8년으로 하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맞춰진다면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서 중간 평가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는 대통령 임기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 권한도 좀 변화를 줘야 하지 않는가, 좀 축소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헌법을 개정하려면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보면 헌법 개정하는 것이 뭐 이거 정치 과정에도 이제 그런 것이 들어가 있겠지만은 헌법을 개정하려면 일단은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이죠, 보면. 헌법에 그 2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이렇게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치에서 300명까지 지금 의원을 어, 늘렸죠. 뭐 더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글쎄 더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지면서 그런가 하면 또 국민 투표를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공고한 것도 한 20일을 지나야 한다는데 이런 것도 좀 이치에 맞지 않죠. 처음 헌법을 제정할 때가 1948년인데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한 뭐 보도를 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녹록지 않았죠 보면. 하지만 지금은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일어나는 그 소식들이 단 몇 분 만에 국민들에게 각각 전달되고 뭐 그런가 하면 정보통신기술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뭐 마을 단위로 가면은 신문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나란 일들 또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일반 국민들은 쉽게 접할 수가 없었죠. 설령 접한다 하더라도 장날에 장에 가야 뭐 어떤 소식이라도 듣고 하는 정도였었고 심지어는 라디오, 텔레비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하지만 뭐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그래서 뭐 이 공고하는 일정이라든가 또는 뭐 또 이 헌법을 제정하는 그 이 절차 또는 뭐 이런 것에서부터 하여튼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이 추적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고 그 임기를 채우지 못해서 기형적으로 지금 내년 3월 13일인가요? 그때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 임기를 지금 5년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년 후에 3월 13일 이때 선거를 치르게 죠. 선거는 매주 수요일에 치르도록 선거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임기를 좀 국회의원 임기라든가 지방 이 자치단체 또는 지방의 이 선거의 임기와 좀 맞출 필요가 있고
지금 5년 단임이지만 이게 또 참 사실 그렇습니까? 뭐 여러 헌법학자들도 얘기하지만 정치학적 측면에서 봐도 임기가 5년 단임이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해요, 보면. 어, 글쎄 4년 중임이 좀 좋다고도 하고 또 4년 연임과 중임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보면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중임 제한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장은 3년, 3번 이상 못 하도록 돼 있죠, 보면. 근데 이것도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그런 거죠. 지방자치법에서. 근데 국회의원들 자기 자신들은 뭐 6번이든 9번이든 10번이든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도 사실은 한 3번, 4번 이상 그냥 그 휘수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떤가 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을 옥죄를 주는 그런 법을 제정할까 싶습니다. 돌아와서 정치 과정은 사실 정치학 분야에서 총괄해서 보면은 이 분야가 지금 제일 폭넓고 어, 강한 분야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 과정이라는 것은 정태적 의미에서 보면은 입법, 사법, 행정 각 정부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총망라해서 정치 과정이라고 보고 한 정치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 과정 이것이 이제 협의의 정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좀 더 세분해서 보면은 일반 국민 태도나 의사를 정치 행위 요소로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 그래서 국민적 다양한 이슈 이런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망라해서 정치 과정으로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죠. 보면 여기에는 이제 각 다양한 그 이 분야들이 있죠. 보면 한번 볼까요? 음, 뭐 정치 과정이라는 것이 일단 정치 행위에서 정치 행동에서 또는 정치 운동에서 총 망라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때 여기에는 뭐 여론도 있고 또는 여기에는 여러 정치 뭐 사유화도 있고 또 선거도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정당도 있고 뭐 이게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의 챕터 이 주어지는 이 주제들이 정치학 분야에서는 한 뭐 강좌도 되고 있고 한 정치 커리큘럼 한 분야의 커리큘럼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먼저 간단히 여론이라는 걸 살펴본다면 여론이 무엇인가? 교재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160페이지에 여론은 무엇인가? 여론은 어떤 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표출된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의견. 그래서 여론이라는 것은 음, 어, 크게 그 여론을 인식하는 그 두 가지 구문이 있는데 그 첫째는 여론을 중시하는 정책을 위험하다고 보는 견해. 이런 견해는 여론의 변화가 너무 심하고 정부 정책의 근거를 여러 시점에서 여론에 의한 정책을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를 알기 어렵게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 대해서는 이제 에드몬드 부아크가 주장하는 거 있죠 보면 여기 어, 에드먼드 부아크는 민주정부는 국민에게 봉사하되 국민 여론에 순종할 필요는 없다. 이건 뭔 얘기냐면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국정을 수반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여론의 의견을 청취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하겠죠. 하지만 여론에 순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은 여론에 의한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제 포퓰리즘이 되겠죠, 보면. 사실 뭐 이 대중들 여론을 선동하고 여론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 대중들이죠, 보면. 물론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제 여론을 조작하기도 하고 여론을 또 재해석하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여론의 가장 핵심의 대중들이
글쎄요, 이제 뭐 대중을 무시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중들인 뭐 일종의 이제 포퓰리스트들이죠. 한 나라의 그 뭐 이 정치, 정책, 국정, 그런 그 앞으로 나라가 어, 유지 발전해 가는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좀 그 분야의 전문가 또는 뭐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그 비전을 만들어내고 그 비전에 맞춰서 정치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대중은 그러지 않죠. 일단 내 눈앞에 있는 이익, 이걸 우선하다 보면은 너무 포퓰리즘을 빠져들는 것을 아마 견제해서 여론에 순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러한 주장과 달리 여론은 크게 보아 일정한 흐름이 있으며 정부는 이 변화에 따른 흐름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론을 중시하는 정책, 이것이 이제 위험하다고 한편에서는 설명하고 있고, 이 여론이라는 것은 즉각 변하니까. 근데 국정이 나라의 앞으로 그 계획을 세워 나가는 그런 나라의 어떤 그 이 로드맵, 이러한 것들이 그때그때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그래서 여론은 일정한 흐름이 있으면 이러한 이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일종의 뭡니까? 너무 이제 순종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고, 어,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할로우 효과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죠, 보면. 할로우 효과는 여기 165페이지에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교재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론조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 그중 이제 할로우 효과라는 것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응답자들이 여론조사에서 자기들의 솔직한 경험이나 판단을 표시하기보다는 당위적이고 옳은 듯한 항목에 답하는 경우가 있다. 뭐 이 기대 효과가 있는 거죠, 보면. 특히 민주사회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역량이라고 대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에서 불참한 유권자들은 여론조사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응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일종의 이제 과잉 응답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10%에서 15%, 미국에서는 한 25%가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특히 할로우 효과는 선거에 승리한 후보를 찍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샤이 보수 뭐 이렇게 말하는데, 특히 이제 그 진보 계열 그 어떤 투표 성향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좀 리버럴하니, 좀 이제 개혁적인 그 어떤 그 표심을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그 표현을 당당하게 표현을 해요. 하지만 보수들은 좀 그런 걸 표시하는 걸 숨기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론조사 하다 보면 이 실제 투표율과 맞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정부 때 미국에서 샤이 보수 내용을 많이 썼죠, 보면. 우리도 사실은 진보계열에 있는 사람들, 진보들은 자기가 진보라고 흔히들 많이 말을 해요. 근데 보수라고 하면은 자칭 뭐 좀 기득권 세력으로 이렇게 오인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는 보수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히 투표 결과에서 이게 상반되는 예가 그런 예들 많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 기관이 한 13개 정도 있다고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기관마다 그 이 조사를, 이거는 선관위에 등록돼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야지 아무나 여론조사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공표해서는 안 돼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죠. 그때 조사하는 데마다 뭐 AR 방식으로 하는 그런 조사 방법도 있고, 직접 사람을 두고 전화로, 또는 뭐 조사하는 기법이 전화만 있겠습니까? 또 뭐 인터넷이라든가 또 SNS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1대1 면담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이때 좀 가장 그나마 이제 여론조사가 좀 맞는 경우가,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ARS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좀 맞다고들 주장을 해요.
ARS 방식은 기계음으로 자동적으로 전화번호 무작위로 자기가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랜덤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웬만한 관심이 없으면은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전화기를 내려놓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싱 시켜버리는 거죠. 먼저 빼버리고 그다음에 응답한 사람만 결과를 내니까 응답률이 뭐 한 10%도 안 되죠. 뭐 5, 6%밖에 안 되죠. 하지만 그 사람들 응답한 사람은 자기가 응답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 진실성이 있죠 보면. 하지만 그 직접 뭐 전화 면접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가 하면은 개인이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면. 이 보수 진영에 있는 그 정당들은 이런 방법들의 조사 결과를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뭐 대통령 후보로서 누가 적임자냐고 물어보는 것도 누구를 먼저 제시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아니면 또 이 질문자가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또 이게 응답의 결과가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직접 설문조사하는 거. 그다음에 뭐 여론에 대한 그 구체적인 뭐 근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어 다양한 이 설명을 통해서 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음 이것들 뭐 생략하고요. 뭐 또 선거 선거 뭐 우리나라 선거법이 19년도인가요? 2019년도에 선거법을 개정했었죠. 이것도 뭐 사실은 뭐 지금의 민주당이 유독 더 이 선거법을 개정해서 연령을 낮추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까지 이 남녀, 학력, 재산, 종교 관계없이 무관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했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 정도만 되어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거기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진보 계열의 민주당 이쪽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리버럴하니 진보적 사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많이 지지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20대, 30대는 오히려 이쪽에 뭐 진보적인 그런 정당보다도 글쎄요 뭐 어, 쉽게 말하면 민주당 이쪽보다는 국민의힘 당 이쪽으로 많이 지지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비율이 그러하다 보니까 뭐 이거 선거법 개정의 아이러니함을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1인 1표주의 이제 사실 교재에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뭐 이 입헌 군주제 뭐 또는 그 중세 봉건에서부터 근대 선거법이 제정되어 있는 그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뭐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이 투표 이 이른 투표에 투표 그 뭐라 할까 기표권을 차등을 두어서 줬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한 두 표, 세 표도 주고 재산이 없는 사람 한 표만 주는 뭐 그것은 이제 지극히 보통 선거 위배에 드는 거죠. 1인 1표가 보통 선거 아닙니까? 평등 선거, 뭐 직접 선거, 그다음에 뭐 공개 선거, 아니 비밀 선거야겠죠. 공개 선거는 안 되죠. 이렇게 4대 선거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과거에는 뭐 재산 정도에 따라서 좀 차등해서 투표권을 두는데 하지만 이 투표권은 기표만 하도록 되어 있죠 보면 찬성하는 후보자에게 기표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선거법이 그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반드시 떨어뜨려야 할 사람을 또 하나 투표하는 그런 방식도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당선시켰으면 하는 사람에게도 한 표를 던지지만 이 사람만큼은 좀 안 되었으면 한다고 하는 거의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투표 방식이 있다면은 어떤 사람은 경우에는 출마를 했지만 기표보다는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반대표를 많이 얻은 사람은 다음 선거에 출마 자격 이게 좀 부여하면 어떨까도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보면
뭐 정당까지 있는데 뭐 정당을 살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정당을 조금 더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선거법은 제도적인 측면이고 사실은 논의하면 길어지니까 좀 여기서 좀 제한을 두고 정당은 우리나라 정당 특히 한국 정당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보면 그런가 하면 정당은 그 나이가 우리는 평균 정당의 이 평균 수명이 한 3.5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정당의 수명이 짧아요, 보면. 영국의 뭐 노동당, 보수당,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이 정통적인 뭐 이런 미국, 일본의 자민당, 그다음에 뭐 이 영국, 프랑스 같은 뭐 기독 3인당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정당이 있는데 우리는 정당이 그냥 너무 자주 바뀌어요.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는가에 대해서는 그냥 지도자에 따라서 그냥 이 정당이 쫓아가니까 아무리 유명한 정치 지도자라도 정당에서 그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그 이 식견, 정치적인 어떤 철학 이런 것을 표명하고 정치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는 거꾸로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한국 정당은 좀 사실 문제가 많은데 자 정당은 뭐 이익 집단, 이익 단체 이런 것도 구분을 할 수 있죠 보면. 정당은 가장 그 궁극적인 목표가 정권 획득입니다. 정권 획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 운영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래서는 일단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구이고 또 정당은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기구이기도 합니다. 또 정당은 정치 사회화 기능을 해요. 요즘이야 뭐 이 정치 사회화하는 그런 채널들은 많아졌죠. 뭐 우리가 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매스미디어 기술이 발달해서 어 과거처럼 정당에 의해서 어떤 정보를 획득하고 정당이 정치 사회화 기능을 담당 지금도 물론 사회화 기능을 하죠. 정당원들 갖다가 내부 결속한다고 정치 교육도 시키고 또이 당원들을 또 결집시키고 이익을 표출하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정치 사회화 역할이니까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오늘날은 여러 그 통신 수단들이 많이 발달해서 정당을 통해서 정치 사회화 한다라고 예, 그 비중도는 많이 약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당의 개념이 무엇이 정당은 여기 설명되어 있다시피 정당이란 특정의 원칙에 따라 공동의 노력으로 국민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결사된 단체. 그래서 이익단체와 다르죠. 이익단체는 이익 실현을 위해서 결성된 단체. 이는 그냥 공동의 노력으로 국민적 이익을, 말은 그러죠, 국민적. 근데 이제 자기 지지하는 국민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정당인 거죠. 정당,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권력 획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제 이것이 공식적인 학술적 용어이죠. 그래서 결국 권력 획득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집단 이것이 이제 권력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 과정을 통제하여서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려는 그런 연합체이다. 우리는 이 정당의 폐해 사실은 우리가 뭐 이번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겠지만은 국민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게 아니죠. 정당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거예요, 사실은. 언젠가 한번 설명했었죠. 생선 가게에 생선을 고르는데 소비자가 고르는 게 아니죠. 생선 가게 주인이 내놓는 생선을 선택하는 거죠, 보면. 뭐 그러하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당은 게이트 키퍼라고 그래요. 게이트 키퍼. 또는 어 정당은 꼴문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보면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흔히 정치에 참여한다는 거, 또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
선거권을 갖고 직접 기표하는 것도 정치에 참여하는 거지만 내가 피선거권을 써 예를 들어서 정치에 어, 후보자가 되어서 이 피선거권을 갖는 것도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가장 주요한 수단이 정당에 가입하는 거예요, 보면.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혼자 정당을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그 만든 정당을 통해서 자기가 지지를 받아서 국민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 대중들이 이 정당 없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죠. 그러하다 보니까 이 누구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게 게이트키퍼라 해서 아무나도 정당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다 조직이 구성이 돼 있어요, 보면. 지역에 가면 지구당이 있고 정당에는 정당 위에도 그다 뭡니까? 최고위원회에서부터 당 대표가 있고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개인 들어가면 저 밑에 말단이 줄 수밖에 없는 거기서 여러 가지 통과 의례 통관의 문을 거쳐야만이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거죠. 어, 그러지 않고 개인적 인지도 높은 그런 사람은 자기가 지금 직접 정당을 만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당이 수명이 짧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과거에 뭐 삼김 씨들도 그랬고 이렇게 최근에도 보면 뭐 안철수 같은 그런 정치인인지 뭐 의학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정당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정당은 이제 국민적 보편적 지지를 받기가 좀 제약이 한정되어 있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정당의 기능, 어, 이익 표출 통합, 정치 사회화 기능, 정치적 충원 기능 이것은 뭐 선출직 여러 가지 그 후보들을 추천해서 내놓는 것 일종의 정치적 충원 기능도 있죠. 정부 조직과 정부를 통제하는 기능도 있고, 정당원들이 가서 정부에 내각에 입각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정당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핵심 정당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뭐 다음 뭐 선거에 한 자리 공천받기 위해서 정당 활동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내각에 또는 심지어는 청와대 여기 뭐 비서로 또 이렇게 뭐 선임되기 위해서 정당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보면.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당이 지나치게 이념화되어 있는 거죠, 보면. 그런 기대 가능성을 갖고 정당 활동하다 보니까 정당이 확증 편향을 심리를 강화시키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고요. 정당의 역기능은 뭐 당 조직의 과도화, 관료화, 경직화. 정당도 조직화되어 있죠,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뭐 아무개 국회의원 또는 뭐 떨어져 있는 사람을 뭐 어, 지구당만 관리하는 그런 위원장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정당에 그 사람들 들어가 보면은 입당과 동시에 그 사람들은 나의 어떤 그 정치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구당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의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 갖고 있으면서 지구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역색이 굉장히 강하죠. 특정 정당은 어, 특정 지역 기반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그 정당 아니면은 당선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가 뭐 다른 정당은 거기는 뭐 그냥 어,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되는 뭐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하다 보니까 좀 정당이 어, 퇴폐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보면. 그런가 하면 선거 과정의 독점화, 정당을 통하지 않으면 그 선거 제도에서도 차등을 두고 있으니까 뭐 기타금 문제만 하더라도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기타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그 교율에 따라서 기탁금을 돌려받는 그 비율이 좀 달라지죠, 보면. 뭐 우리가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라도 뭐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고 아무라도 뭐 지역 단체장 출마할 수 있고 뭐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이고 또 이제 그 현지 거주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거주한 지가 2년 지나야 하고 뭐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지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25세 이상이야 하고 이런 조건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어 아무나 이렇게 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뭐 기타금 문제도 다르고 또 정치 자금도 있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뭐이 정당을 구성하는데도 뭐 지구당과 또는 뭐 이 중앙당과 그 비율에 따라서 인구 구성 수도 구비가 되어야 하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정당의 자기 특권화 이런 문제들이 정당의 역기능인데 이 위에도 정당 많이 있죠 보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당의 폐해는 뭐라고 할까 이념 중심으로 어, 유지되어지고 또 이 정당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근데 한번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또 이 피하 간의 부분이 확연해져요 보면 이게 이제 화합의 정치 어떤 그 중용의 정치를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사실은 그걸 뭐 부정할 수는 없어요. 몇 개 남았는데 뭐 이익 집단과 비정부 기구 좋습니다. 뭐 이익 집단 비정부 기구는 어, 생략하도록 하지요. 도 하고 왜냐면 어, 하나하나 살펴보는 데는 적지 않은 이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시간도 많이 들어야 하고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수업과 관련해서 구글 설문지로 한번 여러분들의 의향을 물어보고 이게 시간을 조금 이렇게 당겨서 마치려 하냐면은 이 좀 광고가 좀 있어서 그래요. 아마 10월 중순 정도 중간고사를 실시하게 되죠. 중간고사를. 중간고사는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1교시, 2교시 이렇게 수업이 나눠져 있는데 1분만, 2분만, 3분만 각각 2교시 있는 그 수업 시간에 직접 시험을 실시할 건데 일종의 이제 오픈 테스팅이에요. 올지 오픈 테스팅.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이메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하면 주제를 보고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해서 나한테 제출하는데 일종의 여러분들 그 문서에 유사도 측정이라고 있죠. 카프킬러 같은데 이런 거. 그러면 유사도 측정을 여러분들 스스로 측정을 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제를 받고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제출한다면은 의미가 없겠죠 보면 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오픈 테스팅으로 하되 직접 아래 한글로 작성을 해서 이메일로 나한테 제출하면 돼요. 주어진 시간 이내에 1시간 정도 시간을 줄 겁니다. 1시간 정도 그 범위 이내에 여러분들이 주제에 대해서 시험 작성하고 카피큘러의 유사도를 측정해서 유사도에 측정해서 어, 제출하면 되는데 유사도 측정하는 것은 카피큘러에 가입해도 되고 우리나라 그 정보원 거기에서도 유사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뭐 이런 것을 미리 한번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도 해서 시험 제출할 때 바로 해서 어,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때 가서 회원 가입하고
제출을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겠죠.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10월 이때부터는 9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는 대면 수업도 일부 허용하는 걸로 하고 있지요. 하지만 내 수업 받는 학생이 70명이에요. 이제 100명 들어가는 강의실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좁을지 넓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또 아직은 결정하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제출하게 하는 구글 설문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으로 또는 비대면 수업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어느 것이 좋은가 질문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응답하면 그걸 반영해서 결정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